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6일 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전 세계는 중동발 전쟁의 포화가 실물 경제와 에너지 안보를 정조준하는 가운데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국제 정세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불확실성 속의 각자 도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과 이란의 보복 작전이 맞물리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있죠. 이는 마치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세계 경제가 겪었던 극심한 혼란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 자립을 꿈꾸는 인도와 우주 강국을 노리는 한국, 그리고 경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보입니다. 위기라는 파도 아래에서 새로운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오늘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한국입니다. 중동 전쟁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우리 선박의 안전과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다행히 걸프 국가들이 우리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아주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 6개국이 한국에 원유와 LNG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1970년대 에너지 위기 당시 자원을 무기로 삼았던 자원 민족주의와는 정반대의 흐름이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란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선박 회수 방안을 지시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외교적 성과가 국내의 국가 정상화 메시지와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국가 정상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의 슬로건으로도 확정되었죠. 이전 행정부의 내란 시도에 대한 청산 의지를 담고 있다고요.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자라는 지방정부를 내걸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거용 문구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무너진 헌법 질서를 복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실제로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계엄권을 국회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헌법 전문의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과거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우리가 일궈낸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려는 제2의 민주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는 녹록지 않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 위로 상향 조정했네요. 고유가와 원화 약세라는 쌍둥이 악재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죠.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30년 초 민간 주도의 소형달 착륙선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 우주 경쟁이 국가 위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 한국의 우주도전은 민간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실리적인 접근입니다. 지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늘로 눈을 돌리는 한국의 모습에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국 상황은 더 긴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내일이죠. 화요일까지 해협을 열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이 극에 달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 타결 가능성도 동시에 언급했다는 겁니다. 이는 1960년대 닉슨 행정부가 즐겨 썼던 미친개 전략의 현대판입니다. 상대에게 예측 불가능한 공포를 심어주면서도 뒤로는 실익을 챙기는 수법이죠. 특히 실종됐던 미군 F-15 조종사가 극적으로 구조되면서 트럼프는 군사적 자부심을 한껏 고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예산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6주간의 부분적 정부 폐쇄 끝에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이민 관련 기관은 제외됐군요. 민주당이 이민 및 세관 집행국의 구조 개혁을 요구하며 자금 지원을 막아선 결과입니다. 국토안보부 전체가 멈추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이민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분열은 여전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무고용 성장이라는 생소한 위협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늘지 않는데 AI 기술 덕분에 생산성은 올라가고 GDP는 성장하는 기묘한 현상이죠. 기업들이 사람 대신 소프트웨어를 채택하고 있다는 분석이군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됩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 이민 감소로 인해 필요한 신규 일자리 수가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가 급등과 고금리 부담 속에서 AI라는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하고 있는 셈입니다. 19세기 산업혁명 당시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하며 발생했던 러다이트 운동의 21세기 버전이 AI와 인간의 일자리 쟁탈전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의 후임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가 이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시장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동 사태에 대해 러시아와 손을 잡고 미국을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러시아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네요. 네, 왕이 부장과 라브로프 장관의 통화는 반미연대의 공고함을 보여줍니다. 양국은 중동 전쟁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죠. 이는 마치 냉전 시절 비동맹 국가들을 규합해 서방 세계에 대항했던 전략을 연상케 합니다. 동시에 중국은 베트남과의 관계를 다지며 동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제 기초 체력을 다지는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의지가 강력해 보입니다. 내순환이라고 부르는 자립 경제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외부의 제재나 전쟁 같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거대한 내수 시장 방파제를 쌓는 거죠. 과거 중국 역사에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들이 도로망과 도량형을 통일해 경제 부흥을 꾀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의 AI 전략입니다. 미국이 고성능 하이엔드 칩에 집중한다면 중국은 알고리즘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가성비 노선을 택했습니다. 실용적인 노선이군요. 엔지니어 보너스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컴퓨팅 능력의 격차를 메우겠다는 계산인가요? 정확합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녹색 에너지와 전략 원자재, 자급자족 분야에서 이미 선두권입니다. 여기에 1분기에만 약 82조 원 규모의 이구한신, 즉 낡은 가전과 자동차를 새 것으로 바꾸는 정책을 통해 내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대외 환경이 악화되자 집안 단속에 나선 셈인데 이는 중국 경제가 더 이상 수출에만 목매지 않겠다는 체질 개선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청명절을 맞아 순국선열을 기리며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도 내부 결속을 위한 고도의 통치 술책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 외무성이 외교청서에서 중국을 중요한 이웃국가로 격하한 것은 사실상의 외교적 경고입니다. 과거 앙숙이었던 관계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다카이치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호주 방문을 조율하며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일본의 나프타 비축량입니다. 총리가 직접 4개월분의 재고가 있다고 강조하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있는데 이는 1973년 1차 오일 쇼크 당시 일본이 겪었던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학습 효과입니다. 경제 대책 면에서도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을 이용한 부유식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요? 상선 미쓰이와 히타치가 손을 잡았습니다. 땅값이 비싼 육지 대신 바다 위에 서버를 띄우겠다는 건데 냉각 효율도 높고 공간 확보도 유리하죠. 일본의 장기인 조선기술과 IT 인프라를 결합한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여기에 양자 기술 발전을 위해 AI 퀀텀 모델을 발표하는 등 기술 강국으로의 복귀를 꿈꾸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기술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제 전쟁의 당사국인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복 조치로 진실한 약속 내 작전을 시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전명이 의미심장하죠. 이란은 하이파의 유전시설과 주변국에 있는 미군 경제기지를 타격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타격을 넘어 상대의 돈줄을 죄겠다는 경제전쟁의 선포입니다. 실제로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전 세계 제트 연료 가격이 95%나 폭등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유가가 단기간에 2배 이상 뛰었던 역사적 악몽이 재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란 내부의 피해도 상당할 텐데 교육과 의료 현장까지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37일간의 라마단 전쟁 동안 700개가 넘는 학교가 파괴됐고 100년 역사의 파스테르 연구소까지 공격받았습니다. 이란은 이를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라고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동조를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도의 행보입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제재를 일부 면제해주자 인도가 즉각 구매 재개 의사를 밝혔거든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에너지 실익을 챙기려는 국가 간의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스라엘은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북부 하이파의 미사일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경제는 의외로 견고하다는 평가가 나오네요.
OECD가 2026년 이스라엘 경제 성장률을 5.5%로 전망했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라고는 믿기 힘든 숫자죠. 이는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회복력 덕분입니다. 정부가 연구개발비가 높은 기술 기업에 세금 공제를 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기업들을 붙잡고 있거든요. 전쟁 중에도 나스닥 상장 기업인 오디사이트가 텔아비브 증시에 이중 상장을 신청할 만큼 기초 체력이 튼튼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테러리스트 사형법 통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형을 규정하는 이 법은 국제적인 비판의 대상입니다. 내부적으로는 6월절 행사를 열며 결속을 다지지만 이웃 간의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은 여전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스마트한 경제와 종교 및 인종 갈등이라는 전통적인 갈등이 공존하는 기묘한 과도기에 서 있습니다. 에후드 바락 전 총리가 이번 전쟁을 확실한 실패라고 비판한 것도 이런 내부의 모순을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인도입니다. 인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섰군요. 잔 비슈와스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사소한 실수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같은 민사처벌로 바꾸겠다는 건데 79개 법안을 한꺼번에 뜯어고쳤습니다. 이는 과거 영국이 산업혁명 초기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창의성을 자극했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모디 총리는 이를 통해 인도를 세계의 공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디스는 인도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에너지 의존도 때문인가요? 네, 중동 분쟁으로 인한 LPG와 연료비 상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기술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마라바티에 인도 최초의 양자 컴퓨터를 출시할 예정이고 우주 경제 규모를 2033년까지 5배 넘게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지상에서는 규제를 풀고 하늘과 미시 세계에서는 기술 패권을 노리는 인도의 2단 옆차기 전략입니다. 이제 세계 곳곳의 짧은 소식들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호주에서는 연료 공급이 4월 중순에 결정적 시점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고유가 시대의 공포가 남반구까지 덮친 거죠. 한편 60주년을 맞이한 호주 내셔널 포크 페스티벌이 오늘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전쟁의 소식 속에서도 문화의 생명력은 끈질깁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에서는 라오스 설날 축제 도중 차량 돌진 사고가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고 하와이에서는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는 전쟁의 화마가 전 세계 경제와 사회 시스템에 어떤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작가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나침반을 놓지 않는 자가 새로운 땅을 발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에너지가 무기가 되고 AI가 일자리를 위협하는 혼란기이지만 우리에겐 우주를 향한 꿈과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나은 희망찬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